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32살 여자입니다. 직업은 정보기술 분야에서 일하고 있고요. 제 사연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믿기지가 않거든요. 제가 방금 전까지 제 시아버지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때 이 지역에서 제법 잘 나가던 대형마트의 회장이었던 분이 말이죠. 로비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부짖으시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현실 같지가 않더라고요. 양복 정장 차림에 반질반질 윤이 나던 구두를 신고 계셨던 그분이 무릎 꿇고 제 바지 단을 붙잡으면서 울고 계셨어요. 로비를 지나가던 직원들이 다 멈춰서서 쳐다봤어요. 어떤 분은 휴대폰을 꺼내서 영상을 찍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분이 울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제발 마트를 돌려달라고, 자기가 30년을 바쳐서 일군 회사를 어떻게 며느리한테 빼앗길 수 있느냐고, 이건 배신이라고 소리치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시면서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애원하셨어요. 경비 아저씨가 당황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저었어요. 시아버지는 계속 바닥에 엎드려서 울고 계셨고, 저는 그 모습을 그저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 잘못인지 아세요? 저는 지금 그 마트의 새 회장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딱 2년 전이었어요. 그들의 뻔뻔함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들어주실 수 있으시다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시아버지의 마트를 빼앗게 됐는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그들이 스스로 마트를 저한테 넘기게 됐는지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좀 길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왜 제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원래 정보기술 분야 스타트업에서 팀장으로 일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작은 스타트업에 입사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밤을 새우는 것도 다반사였고 주말에도 회사 나가는 날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게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만드는 서비스가 실제로 사람들한테 쓰이는 걸 보는 게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20대 후반이 되니까 팀장으로 승진했고 연봉도 동년배에 비해서는 꽤 높은 편이었어요. 억대 연봉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나이 또래 여자들 중에서는 괜찮은 편이었죠. 회사 분위기도 좋았고 동료들도 다들 열정 넘치는 사람들이라 즐겁게 일했어요. 부모님도 제가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특히 아버지가 그러셨죠. 딸이 당당하게 자기 힘으로 사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요. 제 아버지는 중견 건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자수성가하신 분이라 누구보다 일의 가치를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제가 스스로 돈을 버는 걸 정말 대견해 하셨어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결혼을 늦게 했다는 거였어요. 일에 집중하다 보니 연애할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가끔 소개팅도 나가보고 했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30살이 됐어요. 주변에서는 슬슬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친척 어른들은 만날 때마다 결혼은 언제 하냐고 물어보셨고, 엄마도 은근슬쩍 좋은 사람 없냐고 물어보시곤 했죠. 저는 그럴 때마다 조금 답답했어요. 결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닌데 왜 다들 그렇게 결혼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30살이 되던 해봄에 대학 동기인 은지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소개팅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요. 남자친구의 직장 선배인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좀 망설였어요. 소개팅이 항상 기대에 못 미쳤거든요. 하지만 은지가 워낙 간곡하게 부탁해서 결국 만나보기로 했죠. 그렇게 만난 사람이 김도준이었어요. 제 전 남편이죠.
지금은 전 남편이지만 그때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첫 만남은 강남에 있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제가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는데 그 사람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첫인상은 참 단정했어요.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 차림이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있었어요. 키는 178cm 정도. 얼굴은 잘생긴 편은 아니었지만 부드러운 인상이었어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했어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좋았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도 어색하지 않게 대화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제 일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관심 있게 들어줬어요. 보통 남자들은 여자가 정보기술 쪽 일한다고 하면 좀 부담스러워하거나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데 도준이는 달랐어요. 오히려 멋있다고 요즘 같은 시대에 딱 맞는 직업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영업부 이사로 일한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마트를 운영하시는데 대학 졸업하고 그 회사에 입사해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말단 사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사까지 올라왔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마트가 이 지역에서는 꽤 크고 유명한 곳이었어요. 푸른마켓이라고 여러 지역에 체인점이 있는 대형마트였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잘 몰랐어요.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쪽 지역 사정을 잘 몰랐으니까요. 첫 만남은 2시간 정도 이어졌어요. 대화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졌고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헤어질 때 도준이가 물어보더라고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나쁘지 않은 사람 같긴 한데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좋다고 했죠. 그렇게 두 번째 만남이 잡혔어요. 두 번째 데이트는 한강공원에서였어요. 날씨가 좋은 토요일 오후였는데 도준이가 미리 돗자리랑 간식까지 다 준비해 왔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좀 놀랐어요. 보통 남자들은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근데 도준이는 달랐어요. 세심한 면이 있었어요. 한강공원에서 돗자리 깔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취미, 관심사, 가치관 같은 것들에 대해서요. 도준이는 가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을 정말 존경한다고 했어요. 특히 아버지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니까 배우자도 소중히 여기겠구나 하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 만남을 이어가면서 저는 도준이한테 조금씩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항상 제 의견을 먼저 물어봤고 제가 하고 싶은 걸 우선시했어요. 영화를 보러 가도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골랐고 식사를 해도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일을 존중해 줬어요. 제가 야근이나 주말 출근 때문에 약속을 미루면 투덜대지 않고 기다려줬어요. 오히려 힘들지 않냐고 무리하지 말라고 걱정해줬어요. 그런 모습이 참 고마웠어요. 반년 정도 만나다가 도준이가 정식으로 사귀자고 했어요. 저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좋다고 했죠.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어요. 사귀기 시작하면서 도준이는 자기 가족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아버지가 30년 전에 작은 슈퍼마켓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대형마트까지 키웠다고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전업주부시고 아버지를 내조하시면서 가정을 지켜오셨대요. 형제는 없고 외동아들이라고 했어요. 저도 제 가족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건설 회사를 운영하신다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시고 저한테는 대학생 여동생이 하나 있다고요. 도준이는 제 아버지가 사업하신다는 걸 듣고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사업이냐고 회사 규모는 어느 정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별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중견 건설 회사라고 직원이 200명 정도 되고 주로 아파트나 상가 건설 일을 한다고요. 도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단하시다고 자수성가하신 분이라니 존경스럽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계산이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냥 제 가족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게 좋은 사람의 증거라고만 생각했어요. 1년 정도 만나다가 도준이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양쪽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먼저 제 부모님께 도준이를 소개했어요. 아버지는 도준이를 만나보시고 나서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냥 괜찮은 사람 같다고만 하셨어요. 어머니는 좀 더 긍정적이셨어요. 성실해 보이고 예의도 바르다고 딸 생각이 있으면 만나보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 주에는 제가 도준이네 집에 갔어요. 경기도에 있는 큰 주택이었어요. 마당도 있고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는데 제법 잘 사시는구나 싶었어요. 시부모님이 될 분들을 처음 뵀어요. 시아버지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셨는데 체격이 건장하고 목소리가 크셨어요. 사업가답게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는 분이셨죠. 시어머니는 온화한 인상의 분이셨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신 것 같았어요. 식사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어떤 일을 하는지, 집안은 어떤지, 결혼 생각은 있는지요. 저는 최대한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보기술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한다고 아버지가 건설 회사를 운영하신다고 도준이와 잘 되면 결혼하고 싶다고요. 시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우리 도준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딸처럼 아끼겠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도 환하게 웃으면서 자주 놀러 오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다들 좋은 분들인 줄 알았어요.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저를 환영해 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 계산된 친절이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 후로 몇 달을 더 만나다가 드디어 양가 상견례를 했어요. 서울에 있는 괜찮은 한정식 집에서 만났는데 분위기가 좋았어요. 양쪽 부모님들도 서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고요. 식사하면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언제쯤 하는 게 좋겠냐고, 예식장은 어디로 할까, 신혼집은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이야기들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행복했어요. 드디어 저도 결혼을 하는구나,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구나 하는 생각에 설레었어요. 결혼 날짜는 그해 가을로 잡았어요.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자는 의견이었어요. 예식장도 예약하고 스튜디오도 예약하고 하나씩 준비해 나갔어요. 신혼집은 도준이네 쪽에서 전세로 마련해 주셨어요. 서울 근교에 있는 괜찮은 아파트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혼수와 가전제품을 준비해 주셨고요. 양쪽에서 다 지원을 잘해 주셔서 순조롭게 준비가 됐어요. 결혼식 날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날씨도 맑았고 하객들도 많이 와주셨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어가는데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도준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속삭였어요. 저도 그 말을 믿었어요.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갔어요. 이태리와 프랑스를 돌아보는 2주일짜리 패키지였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로마에서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지면서 소원을 빌었어요. 평생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요. 파리에서는 에펠탑 앞에서 키스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신혼생활이 시작됐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도준이가 먼저 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 주말에는 같이 장을 보러 가고 함께 요리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가고요. 시댁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찾아뵙곤 했는데 시부모님은 항상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갈 때마다 음식을 잔뜩 싸주셨고
시아버지는 마트에서 과일이랑 생필품을 한 상자씩 챙겨주셨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딱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퇴근 시간이 다 돼가는데 도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여보, 나 지금 집에 가고 있어. 오늘 일찍 퇴근해 줄 수 있어? 급한 이야기가 있어.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에 도준이는 항상 밝고 명랑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뭔가 큰일이 난 것처럼 들렸어요. 다행히 그날 일이 일찍 끝나서 바로 퇴근할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도준이가 이미 와 있더라고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넥타이는 풀려 있고 셔츠 단추도 몇 개 풀어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뭐가 그렇게 심각해? 제가 다가가서 물었어요. 도준이는 한참을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저를 봤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아버지 회사가 큰일 났어. 진짜 큰일이야. 무슨 일인데? 저는 옆에 앉으면서 물었어요. 도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가 작년부터 사업 확장을 추진하셨대요. 푸른마켓을 더 키우고 싶으셨던 거죠. 새로운 지역에 점포를 3개나 동시에 오픈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대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너무 무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은행 대출을 많이 받으셨고 거래처한테도 외상을 많이 늘리셨대요. 점포 오픈하면 바로 매출이 나와서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근데 계획이 어긋났대요. 새로 오픈한 점포들이 예상만큼 잘 안 됐대요. 그 동네에 이미 다른 대형 마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경쟁이 너무 치열했던 거죠. 게다가 최근에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되면서 오프라인 마트 자체가 타격을 받고 있었고요. 결국 빚만 늘어났대요. 은행 이자도 못 내고 거래처 대금도 밀리고 직원 월급도 제때 못 주는 상황이 됐대요. 그래서 급하게 회계팀에서 계산을 해봤더니 당장 10억 원이 없으면 부도가 난다는 거예요. 부도가 나면 마트 문을 전부 닫아야 하고 직원들도 다 해고해야 하고 30년 동안 쌓아온 게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10억이요? 10억 원이나요? 응, 10억이야. 당장 이번 달 말까지 마련하지 못하면 끝이야. 도준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는 안타까웠어요. 물론 시아버지와 그렇게 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의 아버지잖아요. 평생을 바쳐서 일군 회사가 무너진다니 얼마나 속상하실까 싶었어요. 은행에서 대출은 안 돼요? 제가 물었어요. 도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더 이상은 안 된대. 담보로 잡힐 만한 것도 다 잡혔고 개인 신용으로도 더 이상은 불가능하대. 그럼 어떡하죠? 도준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 미안한데. 혹시 당신 아버지한테 부탁할 수 있을까? 네. 제가 되물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건설 회사 하시잖아. 10억 정도면 혹시 빌려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자도 제대로 드리고 빌린 돈 꼭 갚을게.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도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친정에 손을 벌리라고요? 그것도 10억이나 되는 큰돈을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친정에 손 벌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명절 때 용돈을 드리곤 했죠. 근데 갑자기 10억을 빌려달라니요? 그건 좀. 제가 말을 흐렸어요. 제발 부탁이야. 다른 방법이 없어. 우리 아버지가 이번 주에 은행이랑 거래처 사장들 다 만나보셨는데 다들 안 된다고 했대. 친구들한테도 전화해봤는데 다들 어렵다고 하고. 이제 정말 방법이 없어. 도준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10억이에요. 10억이 어디 작은 돈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알아. 알아. 근데 당신 아버지는 건설 회사 하시잖아. 자금력이 있으시잖아. 제발 한 번만 부탁해줘.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 도준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난처했어요. 한편으로는 남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모른 척할 수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친정에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게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계속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아버지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옆에서 도준이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둘 다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 날 저는 회사에 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친한 동료한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물론 구체적인 금액은 말하지 않고 그냥 남편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는데 친정의 도움을 청해야 할 것 같다고만 했어요. 동료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족이 어려우면 도와야지. 근데 돈 거래는 확실하게 해. 가족끼리라도 차용증 같은 거 꼭 쓰고 이자랑 상환 계획도 명확하게 정해놓는 게 좋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에 도준이한테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말씀드려 볼게. 근데 조건이 있어. 제대로 된 차용증을 쓰고 이자랑 상환 계획을 명확하게 해야 해. 도준이는 당연하다고 뭐든지 하겠다고 했어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계속 말했어요. 그 주말에 저는 친정에 갔어요. 도준이도 같이 갔어요. 아버지 서재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한테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시댁마트가 큰 위기에 처했다고 10억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고요. 물론 제대로 된 차용증을 쓰고 이자도 드리고 계획적으로 갚겠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한참을 생각하셨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그 침묵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때 갑자기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친정에 간다고 했더니 급하게 따라오신 거예요. 시아버지는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고 큰절을 하셨어요. 사돈어른,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가 평생을 바쳐서 일군 회사가 지금 벼랑 끝에 있습니다. 10억만 빌려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이자도 제대로 드리고 1년 안에 꼭 갚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저 시아버지를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도준이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장인어른, 제발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직원들도 100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도 다 실직하게 됩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남편과 시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 제발 도와줘. 나도 책임질게. 도준이랑 내가 열심히 일해서 꼭 갚을게. 제발 아빠.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크게 내쉬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보세요, 모두들. 우리는 일어났어요. 아버지는 시아버지를 똑바로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사돈, 10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회사를 운영하지만 그렇다고 10억을 쉽게 꺼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회사 자금을 빼내는 것도 절차가 있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 딸의 남편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겠죠.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감사했어요.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엄중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네네. 무슨 조건이든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시아버지가 급히 대답했어요. 첫째, 이자는 연 3%로 하겠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낮은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둘째, 원금 상환은 사업이 안정되는 대로 시작하되 늦어도 2년 안에는 시작하십시오. 셋째,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만약 사돈께서 나중에 능력이 되는데도 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마트 지분을 넘긴다는 약속을 해 주십시오. 정확히는 공동대표 지위를 말입니다. 물론 공증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신사간의 약속으로 받아두겠습니다. 시아버지는 순간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잠깐 머뭇거리셨죠.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습니다. 당연합니다. 만약 제가 능력이 되는데도 갚지 않는다면 마트를 넘기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도준이도 옆에서 말했어요. 장인어른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꼭 갚겠습니다.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마트 지분 전부라도 넘기겠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습니다. 그럼 내일 당장 절차를 밟겠습니다. 10억 원을 이체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시아버지가 또 큰절을 하셨어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서재 책상 위에 놓여있던 펜이 사실은 녹음기였다는 걸요. 아버지는 그 대화를 전부 녹음하고 계셨던 거예요. 평소 사업하시면서 중요한 대화는 늘 녹음해 두시는 습관이 있으셨대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나중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두라는 거라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말 한마디가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래서 중요한 약속은 꼭 기록으로 남겨둔다고요. 그 녹음기가 나중에 제 인생을 구원하는 신의 한 수가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는 그날로 10억 원을 시댁에 빌려주셨어요. 이자는 연 3%로 하기로 했고요. 원금 상환은 마트가 안정되면 시작하기로 했어요. 시아버지는 정말 감사하다고,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가셨어요. 그 돈으로 푸른마켓은 살아났어요. 부도 위기를 넘겼고 몇 달 후에는 다시 정상 운영이 됐죠. 시아버지는 마트를 리모델링 하시고 새로운 상품들도 들여오시면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1년쯤 지나니까 마트가 예전보다 훨씬 잘 되더라고요. 매출도 올라가고 손님들도 많아졌어요. 저는 그때부터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마트가 안정됐으니 이제 조금씩이라도 돈을 갚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시아버지한테 마트가 많이 안정된 것 같다고, 이제 슬슬 원금 상환 계획을 세우시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런데 시아버지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겨우 숨통 좀 트였다고 벌써 돈 타령이냐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 친정은 돈도 많으면서 이자도 받고 있으면서 뭐가 불만이냐고요. 저는 그 말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자는 당연히 내는 거고 원금을 갚는 것도 당연한 거잖아요. 빌린 돈은 갚아야 하는 거고요. 근데 시아버지는 마치 제가 무슨 잘못된 소리를 하는 것처럼 저를 보시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시댁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뿐만 아니라 남편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마트 이야기만 꺼내면 짜증을 내는 거예요. 당신이 뭘 안다고 경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냐고, 마트 경영이 그렇게 쉬운 줄 아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그냥 약속을 지키자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괜히 부부 사이만 나빠질 것 같아서요.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났어요. 결혼한 지 2년 반 정도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시댁에서 온 가족이 모이자고 연락이 왔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혹시 돈 갚을 이야기를 하려나 싶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서 들은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시아버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연아, 미안한데 우리 도준이랑 이혼하는 게 어떻겠니?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이혼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표정에 미안함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결혼한 지 3년이 다 돼가는데 아이 소식이 없잖니. 우리 집안대가 끊기게 생겼어. 아들이 외동인데 손주를 못 보면 어떡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는 게 제 잘못인가요? 저희 부부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계획을 안 세운 건데요. 게다가 병원 검사도 받아본 적 없는데 어떻게 저한테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나요? 아버님, 그건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시아버지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어요. 변명하지 마. 이미 다 알아봤어. 너희 둘 다 병원 검사를 받아봤는데 도준이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 그럼 누구 문제겠어?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병원 검사요? 저는 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럼 남편이 혼자 받았다는 건가요? 저 몰래요? 남편 쪽을 돌아봤어요. 도준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당신, 언제 검사를 받은 거예요? 저한테 왜 말을 안 한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말을 이었어요. 서연아, 미안하다. 우리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 손주를 봐야지. 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되니?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못 낳는 게 아니라 안 낳은 거예요.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라고요. 게다가 저는 검사도 받아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제 탓으로 돌리세요?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언제 나올 건데? 40이 되도록 기다려.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이럴 수 있나 싶었어요. 순순히 이혼에 동의하고 나가줘. 그러면 우리도 위자료는 제대로 줄게. 그리고 당신도 아직 젊으니까 다른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시아버지가 마치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위자료요?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10억 원은요? 그 돈은 갚을 생각도 안 하시면서 위자료는 주신다고요? 시아버지의 표정이 확 굳었어요. 그 돈 이야기는 그만해. 그건 가족끼리 도와준 건데 무슨 빚이야. 너희 아버지도 부자인데 그깟 돈 가지고 그러냐? 그깟 돈이요? 10억이 그깟 돈이에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래, 그깟 돈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이자 얼마나 줬는데.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서 말했어요. 안 돼요. 저는 이혼 안 해요. 뭐? 시아버지가 눈을 부릅떴어요. 이혼 안 한다고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도 낳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빌려드린 10억 원을 먼저 갚으세요. 이 여자가 지금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해? 명령이 아니에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빌린 돈은 갚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시아버지가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위협적인 자세였어요. 너 지금 우리 도준이랑 헤어지기 싫어서 버티는 거지. 애정이 있어서? 아니에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제가 받아야 할 걸 받으려는 거예요. 10억 원이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서연아, 내가 정말 그런 아이였니?
돈 때문에 이혼도 안 하겠다고. 돈 때문이 아니에요. 원칙의 문제예요.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고 빚은 갚아야 하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어요. 원칙? 약속? 웃기고 있네. 좋아, 그럼 법적으로 써놓은 게 있어? 차용증 있어? 계약서 있어? 저는 그 말에 멈칫했어요. 맞아요. 아버지는 공증을 하지 않으셨어요. 구두 약속만 하셨죠. 시아버지가 제 표정을 보고 피식 웃었어요. 없지? 그럼 어쩔 건데? 우리가 안 갚는다고 하면 그냥 끝이야.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도 없잖아. 저는 그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맞아요. 법적인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였어요.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당신도 이 생각이에요? 아버지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아버지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아이를 갖고 싶어. 빨리.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사랑했던 남자, 제가 믿었던 남자가 저를 이렇게 쉽게 버리는구나. 돈 때문에, 아니 정확히는 10억 원이라는 빚을 없애기 위해서 저를 버리는구나. 좋아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혼하죠. 근데 제대로 하겠어요. 법대로요. 뭐? 시아버지가 되물었어요. 제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쫓겨나는 거니까 위자료 제대로 받을 거예요. 그리고 10억 원도 법적으로 청구할 방법을 찾아볼 거예요. 시아버지가 비웃었어요. 해봐.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수로.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너 지금 어디가? 시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친정에 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집에 안 올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뒤에서 시아버지가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차에 타서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 억울하고 화나고 슬펐어요. 하지만 동시에 각오도 됐어요. 저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요. 친정에 도착했어요. 엄마가 깜짝 놀라시면서 왜 이 시간에 왔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엄마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어요. 진정하고 나서 아버지한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시댁에서 어떻게 했는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10억 원을 갚을 생각이 없다는 걸 알게 된 이야기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계셨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분노하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옆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딸이 그런 일을 겪었다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시면서요. 한참 후에 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서연아, 내가 원한다면 아빠가 널 도와줄게.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어.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증거가 없는데 어떡해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시며 서재로 가셨어요. 그리고 작은 녹음기를 하나 들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발 10억만 빌려주십시오. 꼭 갚겠습니다. 만약 못 갚으면 마트 지분을 넘기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마트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도준이의 목소리였어요. 2년 전 친정 서재에서 했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당연합니다. 만약 제가 능력이 되는데도 갚지 않는다면 마트를 넘기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저는 그 녹음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나는 이미 유명한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랑 상담을 받았어. 구두계약이라도 이렇게 명확한 녹음 증거가 있으면 법적으로 충분히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 정말요? 정말 이걸로 될 수 있어요? 응. 특히 상대방이 먼저 약속을 어기고 이혼을 요구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유리하다고 했어. 법원에서도 인정할 가능성이 높대. 저는 그 순간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아직 싸울 수 있구나. 하지만 서연아. 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 선택이야. 내가 원한다면 저 마트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 하지만 그건 쉬운 길이 아니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신적으로도 힘들 거야.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냥 돈만 받고 깨끗하게 정리할 수도 있어. 10억 원의 이자 그리고 위자료까지 받으면 돼. 그게 더 쉬운 길일 수도 있어. 하지만 만약 내가 원한다면 저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걸 빼앗을 수도 있어. 푸른마켓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돈만 받고 끝내고 싶었어요. 더 이상 저 사람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 사람들은 저를 이용했어요. 제 친정에 돈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무릎 꿇고 애원하더니 이제는 저를 쓸모없다고 버리는 거예요. 10억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놓고도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저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저를 배신했다는 게 너무 분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시댁 일 때문에 친정에 손 벌리는 것도 괴로웠지만 남편을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저를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었어요.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했어요.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빠, 저 마트를 가질래요. 저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제 눈을 똑바로 보셨어요. 확실하니? 힘든 길이 될 거야. 네, 확실해요. 단순히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고 싶어요. 시아버지의 자존심이자 전부인 푸른마켓을 빼앗고 싶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았다. 그럼 아빠가 최고의 변호사를 소개해 줄게. 그날 오후 저는 아버지가 소개해 주신 변호사를 만났어요. 유명한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였어요. 이 분야에서 정말 유명한 분이라고 했어요. 변호사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어떻게 돈을 빌려줬는지,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리고 시댁에서 어떻게 나왔는지요. 녹음 파일도 들려드렸어요. 변호사님은 파일을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구두 계약이긴 하지만 이렇게 명확한 녹음 증거가 있고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고 먼저 이혼을 요구한 상황이니 법원에서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요? 제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상대방이 순순히 응하지 않을 테니 법정 다툼이 길어질 수 있어요. 1년 정도는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년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시간이 걸리든 말든 끝까지 가보기로 했어요. 괜찮아요. 끝까지 하고 싶어요. 변호사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좋은 결정이십니다. 그럼 바로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고 협상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협상이 안 되면 소송으로 가는 거죠. 그날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어요. 일주일 후 변호사님이 시댁에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10억 원을 즉시 상환하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응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시댁에서는 처음에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아마 무시하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2주일 후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민사소송이었죠. 10억 원의 원금과 이자 그리고 구두계약에 따른 마트 지분 이전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소장이 접수되고 며칠 후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1년 만에 처음 받는 전화였어요.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소송을 제기했다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빌린 돈은 갚아야죠. 우리가 가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정말 끝까지 갈 거야? 가족이요? 저를 쫓아낸 게 누구예요? 10억을 갚지 않겠다고 한 게 누구고요? 남편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화가 많이 나셨어. 당신 지금 큰일 나는 거야. 큰일이요? 저는 오히려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무슨 큰일이 나요? 법대로 하는 건데요. 법?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법이야. 너 절대 못 이겨. 그건 두고 보죠.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후 시댁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법정 싸움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재판은 제가 소송을 제기하고 2달 후였어요. 법원에 가는 날 정말 떨렸어요. 아버지와 변호사님이 같이 가주셨는데도 긴장이 됐어요. 법정에 들어가니까 시아버지와 남편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들의 변호사도 옆에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부릅떴어요. 정말 화가 나신 표정이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우리 측 변호사님이 먼저 주장을 펼쳤어요. 10억 원을 빌려줬고 갚지 못하면 마트 지분을 넘기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됐어요. 스피커를 통해 도준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제발 10억만 빌려주십시오. 꼭 갚겠습니다. 만약 못 갚으면 마트 지분을 넘기겠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만약 제가 능력이 되는데도 갚지 않는다면 마트를 넘기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님이 녹음 파일을 듣고 나서 상대방 변호사에게 물었어요. 이 녹음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상대방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중년의 남자 변호사였는데 목소리가 굵고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판사님, 이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불법 녹음입니다.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즉시 반박했어요. 판사님, 이 녹음은 녹음자 본인의 공간인 서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한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증거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다시 말했어요. 설령 녹음이 합법이라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사적인 대화일 뿐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아닙니다. 구두 약속은 계약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대응했어요. 판사님, 민법상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두 계약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명확하다면 충분히 효력이 있습니다. 이 녹음에는 차용 금액, 조건, 그리고 불이행 시 제재 내용이 모두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보셨어요. 다음 재판 기일을 잡고 그날은 그렇게 끝났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시아버지와 마주쳤어요. 시아버지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너 이러다가 정말 후회한다. 지금이라도 소송 취하해. 그러면 우리도 너를 용서해 줄 수 있어. 용서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 용서를 받아요? 빌린 돈 갚으라는 게 잘못인가요? 이 여자가 정말. 시아버지가 소리를 높였어요. 아버지가 제 앞으로 다가오셨어요. 사돈, 이제 그만하시죠. 법정에서 봅시다.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어요. 두 번째 재판은 한 달 후였어요. 이번에는 상대방이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았어요. 여러 서류들을 제출했더라고요. 상대방 변호사가 주장했어요.
원고 측이 제출한 10억 원은 차용이 아니라 증여였습니다. 가족 간의 도움이었지 법적인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로 제출한 게 뭔지 아세요? 명절 때 제가 시댁에 보낸 문자 메시지였어요. 부모님 건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런 내용의 문자들이요. 상대방 변호사가 말했어요. 보시다시피 며느리는 시부모님께 항상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도움을 받았다는 인식의 증거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명절 인사 문자를 가지고 저런 주장을 하다니요. 우리 변호사님이 반박했어요. 판사님, 가족 간의 예의를 갖춘 것과 법적 채권 관계는 별개입니다. 오히려 원고가 시부모님께 예의 바르게 대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측에서도 증거를 제출했어요. 매달 이자를 받은 통장 내역이었어요. 10억 원에 대한 연 3%의 이자가 매달 25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 있었거든요. 우리 변호사님이 설명했어요. 판사님, 만약 이것이 증여였다면 왜 이자를 지급했겠습니까? 이는 명백히 차용 관계였다는 증거입니다. 판사님이 통장 내역을 꼼꼼히 보셨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물었어요. 피고 측은 이 이자 지급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상대방 변호사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것은 원고 측 아버지가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 표시였습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즉시 반박했어요. 성의 표시라면 일회성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이자는 1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급됐습니다. 이는 명백히 차용 관계에서의 이자 지급입니다. 그날 재판도 그렇게 끝났어요. 판사님은 양측의 주장을 더 검토해 보겠다고 하시면서 다음 기일을 잡았어요. 세 번째 재판에서는 증인 신문이 있었어요. 제가 증인으로 나갔어요. 선서를 하고 증인석에 앉았어요. 상대방 변호사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증인, 시아버지께서 돈을 빌릴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마트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고 시아버지께서 친정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때 증인의 아버지께서 조건을 제시했죠? 네, 이자와 상환 계획 그리고 불이행 시 마트 지분 이전에 대한 약속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강압적이지 않았습니까? 급한 상황의 사람에게 가혹한 조건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제 아버지는 10억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시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신 것 뿐입니다. 오히려 이자율도 은행보다 훨씬 낮게 책정하셨고 상환 기간도 여유 있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마트 지분을 요구한 것은 과도한 것 아닙니까? 갚지 못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갚으면 아무 문제 없는 조건이었죠. 그리고 시아버지와 남편 모두 자발적으로 동의하셨습니다. 녹음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상대방 변호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우리 변호사님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증인, 피고 측에서 이혼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으니 저를 내보내고 새 며느리를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 측이 10억 원에 대해 언급했습니까? 네. 시아버지께서 그 돈은 가족끼리 도와준 것이니 빚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갚을 생각이 없다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느꼈습니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무릎 꿇고 애원하시더니 이제는 쓸모없다고 버리시는 거니까요.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다음은 시아버지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시아버지는 증인석에 앉으면서 저를 한번 쳐다봤어요. 정말 차갑고 적대적인 눈빛이었어요. 우리 변호사님이 질문했어요.
증인 강 대표로부터 10억 원을 받을 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강 대표께서 도와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약속은요? 갚지 못하면 마트 지분을 넘기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시아버지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그건 그냥 형식적인 말이었습니다. 진짜로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형식적인 말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건 시아버지가 말을 더듬었어요. 녹음을 들어보면 증인께서 명확하게 맹세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형식적인 말입니까? 시아버지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건 사돈이 너무 야박하게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한 말이에요. 10억을 빌려주면서 마트를 담보로 달라고 하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판사님이 조용히 하라고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분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어요. 우리 변호사님이 계속 질문했어요. 증인은 현재 마트를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왜 갚지 않으셨습니까? 시아버지가 머뭇거렸어요. 마트 운영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하지만 증인께서는 최근 고급 수입차를 구입하시고 마트를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하셨습니다. 이것은 갚을 능력이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음은 남편이 증인석에 섰어요. 1년 만에 가까이서 보는 남편의 얼굴이었어요. 야윈 것 같기도 했고, 아니, 그냥 달라 보였어요. 예전에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우리 변호사님이 질문했어요. 증인의 아내를 이혼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입니다. 증인은 병원 검사를 받아보셨습니까? 네. 결과는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럼 아내 측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남편이 침묵했어요. 증인 대답해 주십시오.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의학적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왜 아내를 이혼하려고 합니까?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아버지 편이구나. 저는 그냥 희생양이었구나. 재판은 그렇게 계속됐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법정에 갔어요. 그럴 때마다 시댁 사람들과 마주쳤고, 그럴 때마다 저를 향한 그들의 적대감은 더 강해졌어요. 어느 날은 법정 복도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쳤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오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제발 그만하자. 이러면 너도 힘들잖니. 우리 합의하면 안 될까? 어머님, 합의는 빚을 갚으신 다음에 하는 거예요. 얼마면 돼? 10억은 너무 커. 5억 정도로 합의하면 안 될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빌린 만큼 갚으셔야죠. 그게 원칙이에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너 정말 끝까지 가려고? 네, 끝까지 갈 거예요. 시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으며 돌아섰어요. 후회하지 마. 재판은 점점 저희 쪽에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판사님도 녹음 증거와 이자, 지금 내역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았어요. 6개월째 되던 날 판사님이 화해 권고를 하셨어요. 양측이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어떻겠냐고요. 상대방 변호사가 우리 변호사님께 연락을 해왔어요. 합의 금액을 제시하겠다고요. 원금 10억의 이자 그리고 위자료까지 합쳐서 12억을 주겠다고 했어요. 변호사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2억이면 나쁘지 않은 조건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싫어요. 저는 마트를 원해요. 확실하십니까? 소송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끝까지 가겠어요. 변호사님은 상대방에게 거절 의사를 전했어요. 그러자 상대방에서 금액을 올렸어요. 15억을 주겠다고요. 저는 또 거절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들이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고 싶었어요. 8개월째 판사님이 중간 판결 같은 걸 내려주셨어요. 정식 판결은 아니었지만 재판부의 의견을 밝혀주신 거예요. 판사님 말씀이 녹음 증거와 이자, 지급 내역을 볼 때 차용 관계가 명확해 보인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구두 약속도 이 정도로 명확하면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다만 마트 전체를 넘기라는 건 과도할 수 있으니 지분의 일부나 공동 경영권 정도로 조정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후 상대방의 태도가 급격히 변했어요. 이제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상대방에서 다시 합의를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10억 원 전액과 이자, 위자료, 그리고 마트 지분 10%를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또 거절했어요. 경영권을 원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자 상대방에서 20%를 제시했어요. 그래도 거절했어요. 30%, 40% 계속 올라갔어요. 결국 상대방에서 공동대표 지위와 50% 지분을 제시했어요. 실질적인 경영권을 나눠 갖자는 거였죠. 변호사님이 저한테 조언하셨어요. 이 정도면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판결로 가도 이것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민됐어요. 경영권을 나눠 가진다는 건 결국 시아버지와 계속 얼굴을 맞대고 일해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고민 끝에 저는 거절했어요. 최대 주주 지위와 독립적인 경영권을 원한다고 했어요. 상대방은 더 이상 협상하지 않았어요. 결국 판결로 가기로 한 거죠. 1년 하고도 2달이 지났을 때 드디어 판결이 나왔어요. 판결문을 받아든 날 저는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1년 2개월 동안의 긴 싸움 끝에 드디어 이긴 거예요. 판결 내용은 이랬어요. 첫째,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과 지연 이자를 즉시 지급할 것. 둘째, 만약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약속에 따라 푸른마켓의 경영권과 60%의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할 것. 셋째,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하며 위자료로 3억 원을 지급할 것. 판사님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적으셨어요. 구두 계약이라 하더라도 명확한 녹음 증거가 있고 이자, 지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가 약속을 먼저 위반하고 원고를 일방적으로 내쫓으려 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 시아버지는 항소하겠다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말리더라고요. 항소해도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고 오히려 시간만 더 끌면 지연 이자만 늘어난다고요. 30일이 지났어요. 시댁에서는 돈을 내놓지 못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내놓고 싶지 않았던 거죠. 10억 원의 이자와 위자료까지 합치면 13억이 넘었거든요. 그 돈을 한 번에 내놓으면 시아버지의 개인 재산이 거의 바닥나니까요. 결국 선택은 하나였어요. 마트를 넘기는 것. 집행명령이 떨어졌어요. 법원 집행관이 푸른마켓에 와서 경영권 이전 절차를 진행했어요. 저는 그날 변호사님, 아버지와 함께 마트 본사로 갔어요. 본사 회의실에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늙어 보이셨어요. 한 달 사이에 10년은 늙으신 것 같았어요. 집행관이 서류를 펼쳤어요. 경영권 이전 동의서였어요. 시아버지가 서명을 해야 했어요. 시아버지는 펜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아버지. 남편이 옆에서 말을 꺼냈어요. 시아버지가 손을 들어 남편을 막았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서연아, 이게 내가 원했던 거니?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원한 건 그저 약속을 지키는 것뿐이었어요. 아버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30년을 바쳐서 일군 회사야. 30년이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 회사를 살린 게 누구 돈이었죠? 제 친정에서 빌려준 10억이 없었다면 그 회사는 2년 전에 이미 문을 닫았을 거예요. 시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류에 서명을 했어요. 펜을 쥔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서명이 끝나자 집행관이 서류를 회수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건네주었어요. 이제 푸른마켓의 새로운 대표님은 강서연 씨입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회의실을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셨어요. 너 이거 후회하게 될 거야. 마트 경영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그렇게 나가셨어요. 남편도 아무 말 없이 따라 나갔어요. 저는 그날 푸른마켓의 공동대표이자 최대 주주가 됐어요. 60%의 지분을 가진 실질적인 오너가 된 거죠. 시아버지는 40%의 지분만 남았고 경영권도 없어졌어요. 다음 날 저는 정식으로 마트에 출근했어요. 대표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정말 떨렸어요. 제가 여기까지 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직원들을 소집했어요. 전 직원 회의였어요.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다 모였어요. 다들 저를 신기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회사를 빼앗았다는 소문은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단상에 섰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푸른마켓의 새 대표를 맡게 된 강서연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저를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회사를 빼앗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당한 권리를 찾은 거예요. 법원의 판결을 받은 합법적인 과정이었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회사를 더 좋게 만들고 싶습니다. 더 일하기 좋은 곳으로, 더 발전하는 회사로 만들고 싶어요.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들은 조용했어요. 박수를 치는 사람도 없었어요. 당연했죠. 아직 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로 보여주기로 했어요.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직원들이 제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했어요. 특히 오래 근무한 고참 직원들은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했어요. 회의 때도 제 의견을 묵살하거나 일부러 반대하는 것 같았어요. 영업부 부장님이 특히 심했어요. 60대 남자분이셨는데 시아버지 때부터 20년 넘게 일하신 분이었어요. 어느 날 회의에서 제가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어요. 요즘 트렌드도 그렇고 젊은 고객들을 끌어들이려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영업부장님이 코웃음을 치시는 거예요. 대표님, 마트 경영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온라인?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우리는 오프라인 장사를 30년 해왔어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온라인 쇼핑이 대세인데. 그런 건 대형 쇼핑몰이나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지역 마트가 할 게 아닙니다. 다른 부장님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소수였어요. 그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직원들의 마음을 얻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략을 바꿨어요.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복지부터 챙기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한 건 급여 인상이었어요. 전 직원의 급여를 10% 올렸어요. 회계팀에서는 너무 큰 인상이라고 반대했지만 밀어붙였어요. 두 번째로 직원 식당을 개선했어요. 예전에는 정말 허술한 구내식당이었는데 메뉴도 다양하게 하고 음식질도 올렸어요. 세 번째로 휴게실을 만들었어요.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었거든요. 쾌적한 휴게실을 만들고 커피 머신도 설치하고 마사지 의자도 놓았어요. 네 번째로 복지 제도를 개선했어요.
명절 상여금도 올리고 경조사비도 늘렸어요.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도 새로 만들었어요. 이런 변화들이 하나씩 실행되면서 직원들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회계팀 차장님이 제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50대 여자분이셨는데 처음에는 저를 많이 경계하셨던 분이에요. 대표님,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솔직히 대표님을 좋게 보지 않았어요. 시아버지한테서 회사를 빼앗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차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전 회장님 때는 직원 복지에 신경을 거의 안 쓰셨어요. 월급도 최저 수준이었고 복지도 별로였어요. 근데 대표님은 다르시네요. 직원들을 진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저희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표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뭉클했어요. 드디어 직원 한 분이 제 편이 되어주신 거니까요. 그 후로 하나둘씩 저를 인정하는 직원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젊은 직원들은 제 편이 되어 주었어요. 정보기술 관련 제안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셨고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다시 온라인 판매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만들어서요. 비용, 예상 수익, 인력 배치까지 다 계산해서 가져갔어요. 영업부장님은 여전히 회의적이셨지만 다른 부장님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해볼 만하다고요. 결국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어요. 젊은 직원들로 팀을 꾸렸어요. 제가 정보기술 분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시스템 구축을 지휘했어요. 3개월 후 온라인 주문 서비스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주문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층과 맞벌이 부부들한테 인기가 좋았어요. 퇴근 후에 집에서 편하게 주문하면 다음날 배송되는 시스템이 편리하다고 했어요. 6개월 후 온라인 매출이 전체 매출의 15%를 차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전체 매출도 전년 대비 20%나 증가했어요. 영업부장님이 제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처음으로 웃는 얼굴이었어요. 대표님,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이 이렇게 효과적일 줄 몰랐어요. 부장님, 함께 만든 성과예요. 부장님과 직원분들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이제는 대표님을 진심으로 인정합니다. 저도 앞으로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뻤어요. 가장 강하게 반대하던 분이 제 편이 되어주신 거니까요. 1년이 지났어요. 마트는 계속 성장했어요. 두 번째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도 만들었고 배송 시스템도 고도화했어요.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이 지역 1위를 차지했어요. 직원 만족도도 크게 올랐어요. 이직률이 거의 없었어요. 매출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어요. 시아버지 때와 비교하면 거의 50%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저는 새로운 점포도 하나 오픈했어요. 이번에는 무리하지 않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요. 입지 분석도 꼼꼼히 하고 자금 계획도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새 점포는 오픈하자마자 대박이 났어요. 첫 달부터 흑자를 냈어요. 직원들도 사기가 올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늘 아침 제가 본사 출근하려고 로비를 지나가는데 누군가 제 앞을 막았어요. 시아버지였어요. 1년 만에 보는 시아버지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말끔하던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면도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았어요. 머리도 많이 휘어지셨어요. 서연아.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로비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으셨어요. 제발. 마트를 돌려다오. 제발.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직원들도 마트에 온 손님들도요. 경비 아저씨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쳐다봤어요. 시아버지는 계속 울면서 애원했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서 일군 회사야. 30년이야, 30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배신이야.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불쌍하다는 생각도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어요. 저는 시아버지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님, 배신은 누가 먼저 했죠?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건 누구고요? 제가 한 건 약속을 지키라고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경비 아저씨한테 부탁했어요. 모셔드려 주세요. 시아버지는 계속 바닥에 엎드려서 울고 계셨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시아버지가 평생 일군 회사를 빼앗은 게 너무한 걸까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저 도움을 요청받아서 도왔을 뿐이에요. 친정 아버지의 큰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갚으라고 한 것뿐이에요. 약속을 어긴 건 저 사람들이에요. 배신한 것도 저 사람들이고요. 저는 그저 약속대로 받을 걸 받았을 뿐이에요. 지금 저는 푸른 마켓을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정보기술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마트에 새로운 시스템을 계속 도입하고 있어요. 재고 관리 시스템도 고도화했고 고객 관리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요. 직원들도 이제는 저를 완전히 인정해 주세요. 회의 때 제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제시해 주세요. 매출은 계속 늘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어요. 온라인 판매는 이제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해요. 손님들도 늘었어요. 특히 젊은 고객층이 크게 증가했어요. 온라인 서비스가 편리하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시아버지 때보다 마트가 훨씬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젊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변화를 싫어하셨거든요. 예전 방식만 고집하셨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푸른 마켓을 이 지역 최고의 마트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전국적인 체인으로 확장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재혼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정말 저를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이요. 돈이나 집안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저라는 사람을 좋아해주는 사람 말이에요. 아이도 낳고 싶어요. 시댁에서는 제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했지만 나중에 병원 검사를 받아봤는데 제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저 때가 안 됐던 거죠.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저는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어요. 둘 다 일이 바빴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댁에서는 그걸 제 탓으로 돌린 거죠. 이제는 준비가 됐어요. 좋은 사람 만나면 아이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전 남편은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혼 후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다른 지역에서 작은 사업을 한다고 하던데 잘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가끔 시댁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을 시도하지만 다 차단했어요.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얽히고 싶지 않아요. 제 친정아버지는 제가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세요.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용기 있게 해냈다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라고 하세요. 엄마는 가끔 걱정하세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 힘들지 않냐고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해요.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동생은 언니가 너무 멋있다고 해요. 자기도 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대요. 저는 동생한테 이렇게 말해줬어요. 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권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해요.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냐고요. 어떤 친구는 저보고 대단하다고 자기 같았으면 못했을 거라고 해요. 하지만 저는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저 제가 받아야 할 걸 받았을 뿐이에요. 당연한 권리를 찾았을 뿐이에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옳다면 끝까지 싸우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정의가 승리해요. 그리고 돈 문제는 항상 명확하게 하세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돈 거래는 확실하게 해야 해요. 그게 서로를 위하는 길이에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물론 잊을 수는 없지만 과거에 얽매이지는 않을 거예요. 앞만 보고 나아갈 거예요. 푸른 마켓은 계속 성장할 거예요. 그리고 저도 계속 성장할 거예요.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제게 너무 냉정하다고 해요. 용서하고 화해하는 게 어떻겠냐고도 하시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용서는 상대방이 진심으로 반성할 때 하는 거라고요. 시아버지와 남편은 지금도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손해를 봤다고만 생각할 뿐이죠. 제 앞에서 무릎 꿇은 것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트를 돌려받고 싶어서였어요. 만약 그분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그때는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배신당한 것처럼 행동하고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한 저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복수극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마트를 빼앗았다니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정당한 권리를 찾은 거예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남편을 사랑했고 시댁을 도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저를 배신했어요. 이용만 하고 버렸죠. 그래서 저는 제가 받아야 할 걸 받은 거예요. 법이 저를 지지했어요. 1년이 넘는 긴 싸움 끝에 법원이 제 손을 들어줬어요. 그게 정의예요. 앞으로의 계획이요? 일단은 마트를 더 키우고 싶어요. 올해 안에 점포를 2개 더 오픈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2년 후에는 다른 지역으로도 진출하고 싶어요. 온라인 사업도 더 확대할 거예요. 지금은 식료품 위주인데 생활용품까지 카테고리를 넓힐 계획이에요. 자체 배송 시스템도 구축하려고 해요. 직원 복지도 계속 개선할 거예요. 올해는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하고 직원 자녀 장학금 제도도 확대할 예정이에요. 행복한 직원이 좋은 서비스를 만든다고 믿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재혼하고 싶어요. 34이면 아직 젊잖아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천천히 신중하게 사람을 볼 거예요. 겉모습이나 조건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내면을 보려고 해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사람, 힘들 때 제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도 낳고 싶어요. 2명 정도요.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이번에는 진짜 행복한 가정이요. 마트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제게는 능력 있는 직원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에 시아버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물론 쉽지 않았어요.
1년 넘게 법정 싸움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었거든요. 밤에 잠도 잘 못 잤어요. 악몽도 많이 꿨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회사를 빼앗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저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욕을 듣기도 했어요. 하지만 견뎌냈어요. 제가 옳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친정 부모님, 친구들, 그리고 나중에는 마트 직원들까지요. 지금은 정말 보람 있어요. 제 힘으로 일군 거니까요. 시아버지가 30년 걸린 걸 저는 2년 만에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자랑스러워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를 냉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시아버지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10억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을 쫓아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참고 넘어가시겠어요? 저는 참지 않았어요. 제 권리를 찾았어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이 세상에는 착하게만 살면 손해보는 일이 너무 많아요. 배신하는 사람들한테 당하기만 하면 안 돼요. 때로는 강하게 나가야 해요. 그게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착한 며느리가 아니에요. 뻔뻔한 시댁에 당하지 않는 강한 여자예요. 제 권리를 아는 여자고 그 권리를 지킬 줄 아는 여자예요. 그리고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예요. 34세 젊은 나이에 100억대 매출의 마트를 운영하는 대표예요. 제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거예요. 더 큰 성공을 이룰 거고 더 행복해질 거예요. 저를 배신한 사람들은 후회하겠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했던 뻔뻔한 시댁이 치러야 했던 가장 값비싼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얻은 새로운 시작이었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참지만 말고 맞서 싸우세요. 여러분에게도 정의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